방금 소개받은 남창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된 주제는 마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반 내지 길게 보면 질문이 많으시면 2시간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사 탐정이 한꺼번에 우리 여러분과 함께 돼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457년에) 조선왕조 실록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책들을 민간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왕이 명령을 해서 수거를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팔도 관찰사에게 명령하기를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그 다음에 표훈. 이 표훈이라고 하는 거는 예종 때 수거령에는 표훈천사라고 나옵니다. 그걸 봤을 때는 표훈천사가 잘못 기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밀기, 또 안함로, 원동중, 삼성기 이런 책들을 관가에 신고를 해서 자진 반환 뭐랄까요? 제출을 해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서령은 세조 때 당대에 한 번만 있던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종, 성종 때까지 아주 집요하게 이것이 3대에 걸쳐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종실록에 보면은 재밌는 것이 맨 밑에 빨간색 보이시죠? 닉자, 여기 참이라 되어 있는데 닉자 처참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숨기는 자는 차명에 처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관가에 신고해서 내면 여기 보시면 면포를 50피를 준다는가 이런 식으로 상을 내리지만은 만일 이거를 숨기는 자는 그야말로 극형에 처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은 무시무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서로 이렇게 된 겁니다. 민간에서는 봐서는 안 될 책으로 국가가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 탐정에 나설 이 여정의 제목은 이 책들이 왜 숨겼다가는 목이 떨어질 정도로 아주 위험한 책으로 이해가 되었을까를 한번 우리가 이성을 발동을 해서 추론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을 드려본다면 추론을 제가 미리 한번 해봤고 저희 연구팀이 추론한 내용이 과연 여러분들과 공감이 된다면, 공유된다면 아마 오늘 귀가하시는 길이 매우 즐거운 발걸음이 되실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면서 이 지도를 보니까 이 지역에 설릉이 있지 않습니까? 예종 다음 왕이 성종이었는데 성종의 부부능이 바로 설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는 게 갑자기 실감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자,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탐정이 돼서 셜록 홈즈 같은 탐정이 돼서 역사 추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한테 어떠한 혜택이 돌아올까 미리 선물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표훈천사라든가 대변경, 조대기, 삼성밀기 이런 책들이 상고 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전후로 한 우리 고대사의 역사 내용이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령에는
음양, 천문지리, 찬미 이런 내용 그런 책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순서로 보면은 고대 역사서가 맨 위에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상고사서를 금서로 정해야만 했던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아마 사연이 있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먼저 그 퍼즐을 풀어가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스토리텔링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훈민정음의 밀훈, 비밀스러운 가르침, 밀훈을 경유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팀이 소위 진정한 행복과 만족의 혈처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 그 자아실현인데 그것이 바로 태일 완성이라고 하는 목표까지도 훈민정음에 암시되어 있다. 혹은 노골적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듣기로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셨다고 들었는데 음양오행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진정한 자아실현, 그걸 추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의학, 아마 원장님 한의사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 환하게 웃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이유가 바로 태일 완성의 길을 찾지 못한 그 회한 때문에 사람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임금은 우리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게 아닐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팀이 이렇게 걸어온 퍼즐을 풀어간 길을 한번 같이 가보시고 같이 가보실 때 앞에 있는 이 강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나중에 끝에 서로 이제 질문과 이제 그 대답을 통해서 또 오늘 발표의 내용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요, 이 책은 한단곡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이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 책을 합본을 한 책인데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이 바로 중종 때 찬수관은 실록을 편찬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첨모에 보시면은 표운천사운 이렇게 나옵니다. 표운천사 기억나십니까? 아까 그 예종 때, 세조 때 수서령에 대상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태백일사에는 여기 보시면 태백일사는 또 이렇게 삼신오제본기, 한국본기부터 대중국본기까지 또 뭐 굳이 따지자면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챕터에 보면은 이 세조 때 금서 목록에 올랐던 이 책들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빈도수를 제가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대기는 총 9번 인용이 되어 있고 대변경은 뭐 대변설이라고도 하는데 5번, 삼성밀기도 5번, 표운천사 1번 그런 식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인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조, 예종, 성종 때 금서의 목록이 올라서 민간에서 갖고 있다가는 목이 떨어질 그런 그 책들을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들이 인용을 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했다는 거죠. 금서로 지정된 내용을 이맥 선생이 정리를 해서 책을
혼자 썼기 때문에 태백일사라고 하는 책은 공개적으로 간행될 수가 없었고 고성희 씨 가문에서 비밀리에 전승이 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삼신오제본기부터 대중국본기까지 이 태백일사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됐는데 이 내용들이 훈민정음에 있는 내용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라는 점을 저희가 또 발견했습니다. 여기 미니 훈민정음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표시된 부분 있잖아요. 딱지 붙인 것들. 딱지 붙인 부분에 이 삼신오제본기라든가 한국본기, 소도경전 본원에 있는 키워드들이 중심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판단곡이 태백일사와 훈민정음은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이렇게 금서로 지정된 책들이 훈민정음에는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서령의 시대적 배경과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종대왕은 중국 명나라죠. 명나라에 상당히 그 4대 외교적인 행동을 겉으로는 많이 하면서 뒤로는 제국가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문을 관측하는 기계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최만리 변계랑 같은 신하들이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발했던 것처럼 한자가 아닌 고유한 문자체계를 만들어냈죠. 그런 행동들은 사실은 명나라에서 알게 되면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화 체제의 제후국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정체성,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그러한 독특한 행적을 갖고 있는 왕이었죠. 세종대왕이 남긴 것이 그러한 세종대왕이 남긴 가장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이제 훈민정음 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지류인답 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훈민정음 해례본도 사실은 민간에 유포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것이 1940년 이제 간송이라고 하는 전형필인가요? 그런 인물에 발견이 되었고 그 전에는 세종이 이렇게 믿는 사람한테만 개인적으로 나눠줬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출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조선왕조 내내 공개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못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단곡이라든가 이맥이 쓴 태백일사가 이 금서의 대상이 됐던 책들과 마찬가지로 비밀리에 전승된 것하고는 모종의 이 유사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만 계속 연속해서 드려서 머리 약간 이제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이제부터 하나씩 실타래 좀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탐정 경험도 없고 뭐 이렇게 법을 공부한 적도 국제법은 했습니다만은 형법을 공부한 적도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마치 우리가 수사관이 된 입장에서 한번 실타래를 풀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조는 문종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단종을 폐위시키고 이제 무리하게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정통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 한명회라든가 한회 같은 집안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한씨가 계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의 이야기니까.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그나마 조선 왕조에 남아있었던 자주적인 또 주체적인 그런 조선의 정체성 영역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그런 정황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천제를 폐지합니다. 세조가. 그전에도 뭐 눈에 띄게 안 했지만 몰래 했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 서울 사직단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고려 때 항몽의식을 고양하려고 만들었던 이 팔만대장경, 서울에 있던 거를 해인사로 이전시킨다든가, 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제 사육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단정 보기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된 거지만, 아무튼 사육신에 대한 끔찍한 수십 명의 같은 사람들, 연관된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사육신뿐만 아니라 생육신까지 이렇게 희생이 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정통성이 전반적으로 위기에 빠졌던 그런 때였던 거죠. 그럼과 동시에 예종 성종 때까지 한명회는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도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훈구 대신들이 득세를 하고, 또 반대로 남이라든가 이런 선가풍의 인물들이 계속 숙청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서령의 시대적 배경은 전반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세종 때 그나마 남아있었던 자주적인 또 주체적인 문화의식, 역사의식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와야 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통성 없는 어떤 세조의 정치적인 취약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성종의 그 다음 때 연산군 때 바른말했다 귀양 갔던 이맥인데, 이맥이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고성희 씨의 그 역사학을 맥을 잇는 사람입니다. 이맥이 그 당시 중종이 어렸을 때 같이 왕실에서 놀았던 친구랍니다. 이제 같은 외척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종이 비호를 하면서 아마 이맥의 아버지인 사암공 이지가 소위 말해서 고성희 씨가 보존했던 고대 역사 책들을 토대로 해서 태백일서를 쓰라고 밀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지가. 이지의 아버지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맥이 찬송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실 서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민간에서 수거한 책들을 다 보고 총 정리를 해서 각주를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만든 책이 이제 아까 보여드린 태백일사인데, 그 태백일사에 바로 세조 때 수서당의 대상이 됐던 책들이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수서령의 시대적 배경과 소위 말해서 그 책들이 어떠한 성격의 책들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 고성희 씨 가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성희 씨는 누구의 어떤 혹자에 따르면은 우리 민족사학, 우리 고유의 역사학의 정통 역사학이 끊임없이 이렇게 불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부식 때 불절되고 또 몽고 때 없어지고 여러 불절의 위기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이 고성희 씨가 자기 가문에서 이 고대 사설을 보존을 하고, 또 단군색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라는 책을 계속 쓰고, 또 옛날에는 종이로 했기 때문에 다르면 또 새로 다시 써야 되거든요. 몰래 써오면서 비전을 해온 독특한 가문입니다.
이 고성희 씨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아마 이 한당곡이 태백일사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훈민정 성까지 이렇게 찾아냄으로써 훈민정음이 밝히고자 했던 비의 숨은 뜻까지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리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이 모임의 주제 중에 하나는 훈민정음할 때 이거는 가르칠 훈, teach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민은 간접 목적어고 정음은 이 바른 소리로 백성을 가르친다는 걸 한다면 훈의 목적어는 뭘까 하는 걸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직접 목적어는 뭘까 하는 겁니다. 훈. 아마 이따 집에 댁에 돌아가시면서 이 훈의 직접 목적어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그 훈이 어쩌면 행천 이암 선생이 썼다고 하는 태백진 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당고기에 이맥 선생이 쓴 태백일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코어 중에 코어가 소도경전 본 훈이 있습니다. 그 훈이라고 하는 것을 압축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부경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고유의 우주론, 우리 동이족, 우리 한민족 고유의 인간론, 또 인간 태일 완성론에 대한 그 핵심이 그 코드가 태백진훈, 소도경전 본훈 이런 데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훈은 세종대왕이 마음속에 그거를 가리키고자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가리키려면 백성들이 한문을 모르니까 한문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아예 정음, 바른 소리를 만들어서 진정한 완성된 인간이 가는 길을 로드맵을 마련해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앞서간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종대왕은 정말 엄청난 산타클로스인 거죠. 정말 자애심과 애민사상이 끌어올랐던 인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 당시 약간의 기후변화 때문에 조선이 전체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세종대왕은 그 경회로 옆에다가 운막을 쪄놓고 몇 년을 살았다는 겁니다. 백성이 굶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저기 편안하게 궁에 살 수 있느냐. 그럴 정도로 백성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했던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던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의 훈의 간접 목적어는 민인데 직접 목적어가 뭐였을까? 이 직접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쩌면 세종대왕이 정말 우리한테 알리고 싶었었던 훈민정음 해례본의 본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근데 흥미롭게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 본의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작년 그때가 갑자기 봄물 터듯이 연구서가 한번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 제 논문을 보시면 뒤에 한 열 몇 건의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관련 연구들. 그 연구들 제가 보고 그 토대에 의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핵심은 음양오행이라는 겁니다. 훈민정음의 철학적 토대는 철저하게 음양오행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음양오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태일인간, 우주의 주인인 태일인간을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근데 과거에는 아무도 그런 걸 몰랐다는 겁니다. 처음에 1940년에 발견되고 나서 한글학회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읽어보더니 탁 덮었다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미신의 바탕을 두고 이 한글을 만들었다가 한글의 가치가 뚝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음양오행이 과연 미신일까요? 오히려 세종대왕은 세상에는 오직 음양오행의 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례본에는. 그거 외에는 다 진실에도 멀어진 것이지 오직
음양오행만이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같이 풀을 숙제의 목표인데, 우선 그걸 풀기 위해서 고성희 씨가 어떠한 가문인가, 어떤 공헌을 했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좀 봐야겠습니다. 우선 고려 광종 때 발해 대진국 유민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특히 귀족, 왕족들이 좀 섞여 들어왔는데, 그 중에 전해진 바에 의하면은 대광현이라고 하는 발해 왕자가 조대기를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조대기가 아까 세조 때 수서령의 대상이 됐던 조대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조대기가 이 태백일사에 아주 반복적으로 인용이 되는데, 조대기는 우리 고조선 이전부터 신시부터 발해까지 역사를 쫙 전체적으로 정리한 책이 조대기입니다. 근데 이 조대기가 반입이 되고 나서, 여러분 묘청에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정지상하고 묘청이 이제 원래 훈요 10조에 의하면은 태조 왕건은 우리 잃어버린 고구려 땅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게 국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국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했던 묘청 일파가 김부식, 신라계 김부식인데 철저한 중화주의자였죠. 화이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는 이제 이러한 엉뚱한 꿈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책이 삼국사기라는 겁니다. 삼국사기에는 발해 역사는 보이지도 않고 고구려보다 신라 위주로 역사책을 새로 쓴 거죠. 그런데 그러했던 김부식의 움직임에 반발했던 무인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최우인데, 최우가 지리산 밑에 지금 순천 옆에 가면은 송광사가 있는데요. 송광사 원래 이름이 수선사였습니다. 수선사에다가 이제 저런 조대기라든가 고대 우리 전승되었던 역사책을 전승을 해서 거기서 스님들이 연구를 하게 후원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정치적 실력자일 때 몰래 한 거죠. 그것도 눈치를 좀 본 겁니다. 근데 이 수선사가 낳은 가문이 바로 고성희 씨 가문입니다. 왜냐하면 고성이 가깝기 때문에 고성희 씨 가문이 거의 들락달락 하면서 이제 이 정통 우리 국사, 역사학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존비라는 인물인데, 이존비의 손자가 행촌 이암입니다. 행촌 이암은 원래 초명은 이군해인데, 고려 말 국민왕 때 문화시정, 국무총리까지 했던 인물이고, 고려 말에는 행촌 이암 같은, 이암 그러면은 모든 개경의 귀족 자제들이 다 그 밑에 가서 공부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 과거 시험을 보는 그런 지공거 역할도 많이 했고, 그 당시 행촌 미암한테 배우지 않으면 유자가 아니다 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선 아까 말씀드린 고대 우리 정통 역사학을 비전해온 수선사의 주지 국사였는데, 국사 중에 이제 행촌이암의 작은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이 대대로 수선사를 통해서 몰래 우리 정통 역사학을 배웠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행촌이암의 아들이 이강이고, 이강은 고려사에 보면은, 고려사인가요? 앞으로 다른 책에 보면은 그 천재를 모셨다 이런 기록도 나오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원입니다. 근데 이원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이강에 여의가지고 불우하게 지내다가 얼떨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왕조, 조선에 근왕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참여하는 세력이 됐죠. 두문동 72인처럼 이제 고려를 따르지 않고 조선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이라는 인물이 태종, 세종 때 좌의정, 우의정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이원의 아들 중에 두세 명이 무인이어가지고 태종의 측근 무인 세력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조정에 깊이 왕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원이
우리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은 이 태종 아니면 세종한테 자기 할아버지가 쓴, 그렇죠? 행촌 이암 선생이 쓴 단군세기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단군세기에 보면은 가륵단군 때 가림토 문자 38자를 만들었다는 이렇게 나오고 그 문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28자하고 38자가 거의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훈민정 해례본에 보면은 옛 글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분명히 옛날에 있었던 글자가 있었다는 건데 아무도 이러한 방고전 옛 글자를 따왔다로 하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문헌이었는데 유일한 문헌은 이 단군세기밖에 없습니다. 국내에는. 그래서 이원이 측근 신하일 때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원의 아들이 이지, 사암공 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지가 단군세기를 또 하도 보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다시 이제 필사를 해서 복원을 했고, 이제 이지가 다 못하다 보니까 일단 단군세기는 복원을 하고 나머지 또 복원을 하라고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맥이 어떻게 중종 덕분에 찬수관을 해가지고 왕실 서고에 모든 책을 다 열람할 수 있고 또 귀향도 여러 번 하면서 몰래 공부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덕택에 이제 그 태백일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 태백일사에 바로 세조 때 금서의 목록에 올라온 책들이 집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고, 다시 말하면 태백일사 이퀄 금서들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금서 리스트에 있는 책들이 다 태백일사에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세기 후반부에 보성이씨 가문이 이제 조선 왕조가 초기에 그나마 있었던 자주적인 색채가 다 지워지고 세조 이후에 점점 이제 그야말로 전형적인 중국의 제후국가가 되면서 이제 유린들이 훈구 대신들이 득세를 하죠. 그러면서 고성이씨 같은 그나마 자주적인 의식이 있던 사람들이 밀려나고 귀양 가고 스스로 물러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멀리 삭주, 신의주 밑에 삭주 대량 대거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삭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문에서 비밀리 보존했던 책들이 또 보존이 됐습니다. 삭주의 출신인 이유립 선생이 그 책을 들고 월남을 해서 대전에 정착을 했다가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는 겁니다. 근데 우연히 박창함이라고 하는 육군 장군이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의기가 통해가지고 박창함 씨가 만든 저널에 계속 이 환단곡의 내용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성이씨 가문은 아주 독특한 가문이다. 그리고 우리 정통 역사학을 다 지워지는데 지우개 지워진 거를 이렇게 햇볕에 비춰가지고 겨우 살려낸 가문이 고성이씨 가문이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 정통 역사학, 그 다음에 이 고대 문자가 태종과 혹은 세종의 귀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하나의 그 루트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루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암 선생은 그 당시 개경의 귀족자제들 모두가 다 스승이라고 모셨던 이색을 포함해서 다 정몽주도 간접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영향권 하에 원천석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원천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천석이 원동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암로 원동중이 쓴 삼성기란 그 책도 금서 목록에 올랐지 않았습니까? 이 삼성기라고 하는 책은 환국, 그 다음에 배달, 조선 이 세 역사를 쓴 이 책이 삼성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천석의 제자가 흥미롭게도 태종 이방원입니다. 재밌지 않으세요? 태종 이방원이 어렸을 때 총각 때 원천석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석의 어떤 우리 고유 선가 역사학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도 원천석을 너무 존경을 해가지고 원천석은 두민동 70인하고 운명을 같이 했거든요. 나는 조선 따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고 유랑을 했는데 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원천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치악산인가 어딘가 찾아갔는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은 게 도망간 거죠. 근데 왕이 누굽니까? 원천석을 찾아 헤맸던 그 바위를 지금도 태종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영향을 많이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태종의 머릿속에는 유자의 소프트웨어와 이암사학이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종이 자기가 아끼고 아꼈던 세종한테 그런 사학을 물려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령 때 보니까 양령은 자식이 그냥 술만 먹고 안 되겠어. 근데 충령은 너무 현명하고 하니까 충령한테, 또 충령이 어렸을 때 유랑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뭐 세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종의 스승이 독특한 인물입니다. 심은 이수인데 이 사람도 지금 아주 경력이 자꾸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행촌사학과 같은 부류의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심은도 태종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자기 아들 충령에 교육을 시켰던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한참 이렇게 주체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있을 때 변사를 합니다. 병조판사였는데 술 먹고 집에 가다 말에 떨어 죽었다. 약간 의심스러운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태종을 통해서 원천석, 태종, 세종으로 이어지는 그 계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계보가 없고서야 어떻게 그 당시 그 영락제 때는 그야말로 이 세계를 호령했던 명나라입니다. 여러분 정화 함대 아시죠? 동아프리카까지 7번인가 함대를 보냈습니다. 위용이 대단한 대국이었죠. 그런 대국 옆에 있는 조선이 어떻게 고유 문자를 만들 수 있을까? 아주 철저한 그런 철학이 있지 않고서야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세종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대왕이 파이론자, 중화주의자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세종이 병계량하고 최만리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왜 오랑캐 문자를 만듭니까? 신하들이 대듭니다. 보다마다 붙어가지고 결국은 비양을 보냅니다.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깡다구가 나왔을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다 역사학의 배경이 있지 않고서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세종, 문종, 세조의 단종이 폐위되고 나서 급격하게 그나마 있었던 자주성, 주체성이 싹 지워지면서 이제 자주적인 어떤 탈화이론적인 역사학이 제하로 다 스며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김시습입니다. 김시습은 이 자기 부도지에 연결된 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거기 보면은 이 고대 문자를 세종이 봤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이 논문에 있는데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이러한 그 계보학적인 전승을 떠나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요 밑에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쓰는 한글의 기본적인 구성은 자음 모음이 철저하게 천지인 철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음은 다 세 가지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이응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다 이 네모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프로토타입은 다 원방각입니다. 그리고 또 모음은 원, 그러니까 평,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천지인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해례본에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원방각의 이런 도형이 어디서 나올까 도대체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태백일사의 환국본기부터 대중국본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발길이 선인이라는 사람이 태호복기 때 동시대 인물인데, 발길이 성을 지었는데, 발길이 성에는 원방각이 우주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도형이다. 천지인을 대표하는 도형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늘은 원이요, 땅은 방이요, 사람은 각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지구상에 그런 분은 어디도 없습니다. 오직 태백일사하면 있습니다. 근데 세종이 태백일사가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금서들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바로 세종이 한글을 만들 때 이 원방각 우주론을 썼던, 우주론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었던 소도경전 본운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홍산문화가 발굴이 되면서 이게 더 흥미롭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에서는 총묘단에서 그 총과 단에서 원형과 방형의 구조물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하늘과 소통하는 장에서 원과 방이라는 특수한 도형을 가지고 소통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도 다 이미 옛날부터 천원지방이라고 하는 얘기들은 다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방이다. 우리 강화도 참성단에도 기본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 원이 있고 밑에 방이 있습니다. 밑에 원이 있고 위에 방이 있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원형과 방형으로 우주를 표현했던 그러한 모티프를 사용한 건데, 홍산문화 이런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여기 옥정을 가지고 오셨는데, 옥정도 같은 형태입니다. 옥정도 원과 방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뚫려 있지만 밖에는 뭡니까? 방이고 안에는 원이, 원과 방이 통일되어 있는 그런 사유체계를 보여주는데, 대만 고궁박물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다. 이거는 고대인들의 우주를 표현한다, 천운지방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산문화에서 지금 발견된 것, 수정되는 유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퍼즐이 슬슬 풀려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 책들 금서로 했는가? 그거는 바로 조선왕조가 중국의 제국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유한 역사책에 바탕을 두고 만드는, 바탕을 두고 철학들이 그 안에 숨겨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한 그 고유한 역사학의 바탕을 둔 철학들이 훈민정음에 오롯이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이제부터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한 것들이 뭐냐면 음양오행, 음양오행.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훈민정음 해례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음양오행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태백일사의 삼신오제 본기를 한번 보십시오. 삼신오제 본기는 철저하게 삼신과 오제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리게. 근데 훈민정음도 아주 질릴 지경으로 음양오행, 천지인 음양오행, 천지인 오행, 천지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동양 철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천지인은 바로 삼신이고, 오행을 주재하는 것은 오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실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삼신오제본기에서 하는 그 내용과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말하는 천지인과 오행, 이것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맥락적 동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Contextual Isomorphism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달리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같은 거라는 겁니다. 표로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천지인, 이게 총 93회, 천지인과 관련된 표현 단어 93개가 나오고 음양호에 관련된 게 31개가 나오니까 훈민정음은 철저하게 천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우주는 천과 지와 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데 천과 지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철학적인 얘기하고 이 문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문자를 만들면 문자만 만들 것이지, 그냥 여기 보면 그냥 뭡니까 사용법 매뉴얼만 쓰면 될 것이지. 매뉴얼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보면 뒤에 어떻게 해서 글자가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제자 해례는 가장 꼭 핵심되는 영역에다가 음양호의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철학 깊이가 엄청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종대왕은 대철학자인 것 같아요. 필로소퍼 킹인 거죠. 필로소퍼 킹. 플라톤이 얘기했던 필로소퍼 킹. 도양 사상에서는 왕도의 주인공인 뭡니까? 그야말로 군사부의 왕인 거죠. 조선조에서 2명만 있다고 합니다. 군사의 위에 올랐다고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도 무릎을 꿇었던 왕이 2명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세종, 또 하나는 정조.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만들어서 인간을 얘기했고 그 인간의 본질은 태일이거든요. 근데 정조대왕은 창경궁 부용지 뒤에다가 제 논문에 있습니다. 주함들을 만들어 놓고 이 태일이 돼야 된다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암시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그 효명세자 손자가 태일문까지 만들었거든요. 태일이라는 개념은 육아들이 쓰는 개념이 아니고 선가, 도가에서 쓰는 개념이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소도경전 본문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것은 단순히 한글의 매뉴얼이 아니라 이 안에 뭔가 가르침이 들어있구나 하는 느낌이 좀 드시죠? 그 내용의 비중이 오히려 그게 더 앞설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훈민정음할 때 가르칠 훈의 직접 목적어가 혹시 이 태일의 신법이 아니었을까? 태일이 인간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군왕으로서 군사의 위에 올랐던 세종이 진짜 백성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근데 이 말을 한자로 하면은 아무도 알아먹지 못하고 그 자기한테 맨날 대드는 양반들이나 알아먹게 생겼으니까 아예 한글을 만들어서 누구나 알기 쉽게 해서 이거를 전파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엉뚱하지만 해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엉뚱한 건지 아니면 엄청난 비밀, 세종대왕의 비밀의 코드를 까발린 건지 아마 앞으로 10년 내에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혼자 연구한 것이 아니고 지난 14년도, 15년도 이 연구자들이 축적해온 연구 위에서 제가 한마디 더 한 겁니다. 박수 받기는 이르고요. 이 가설이 입증이 된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정음해례는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한단사서, 한단곡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깜짝 놀랄 만큼 익숙한 표현들이 혹은 익숙한 컨텍스트들이 나옵니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야기들이 왜 훈민정음이 필요할까? 한글의 매뉴얼에 이게 왜 필요할까? 의심이 들 만큼 아주 비중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를 작성한 세종과 그 집현전 학자들이 진짜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좀 우스운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요. 그 당시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대부분의 표현들은 영락제가 시켜가지고 만든 성리대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성리학, 그러니까 남성학, 북송 남성일 것 같은데 그 당시 수많은 유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뭐 주희, 소강절, 뭐 주돈이 이 사람들 모든 철학사를 방대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성리대전 그걸 만들어서 이제 제국들에 나눠준 거죠. 근데 훈민정음에서 쓰는 표현들은 성리대전에 있는 걸 따왔습니다. 뭐 태극이다, 음양이다 다 따왔지만 저처럼 한당곡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문을 읽어본 사람은 그 표현의 밀도, 그 다음에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겉으로 봤을 때 성리대전의 표현을 따왔지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한단 태일 인간론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히려 삼신오제본기하고 아이소모피즘이 높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셔야 돼요. 훈민정음 해례하고 소도경전 본문이라든가 태백일사를 비교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화처럼 그린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성리대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대자가 좀 이상한데 성리대전 그렇죠? 가까이 써보시면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잘 안 보시나 봐요. 가까이 보시면은 제가 뭐라 썼냐면은 환단테일이라고 하는 글자로 성리대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멀리 보면 아 이거는 우리 성리대전 갖다 뭐 쓴 거네 하니까 토를 달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최말레가 그렇게 반발했거든요. 왜 오랑캐 나라가 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니까 세종대왕이 해례를 보면서 나는 그런 뜻이 아니야. 나는 성리대전 표현 갖다서 한 거야 하고 했지만 실제 거기에 들어있는 원방각 도형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우리 고유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만들었지만 본질은 한단 태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내려면은 한당이 세종의 권민을 우리가 세종의 권민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중화체제 안에 들어가 있던 제후국으로서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나름대로 주체적인 문자를 만들고 했던 세종의 고민이 여기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런 한단 테일의 어떤 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한 50분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여 분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과연 얼마큼 같으냐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직접 아직 원문을 읽어보지 않으실 텐데 훈민정음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 국문학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훈민정음에 보시면은요 천지의 도는 오직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보이시죠? 근데 그건 바로 음양오행이 바로 그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원효군 그 원장님한테 배우신 음양오행을 알면 세상에 대해서 다 아는 겁니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음양오행이 천지의 도인데 그 천지의 본질은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와 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본질이고 천지는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물론 주역에도 있고 이제 주자어류라든가 주자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짧은 텍스트 안에 귀와 신을 얘기하면서 이 천지의 본질이 사실은 스피리추얼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육아적인 데서 좀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저 공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귀신 얘기하니까 나는 삶도 모르는데 또 죽음을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선 성리학은 이제 그 중국의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소강절의 한국 경세설은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뭡니까 영적인 차원들 그런 것들을 애써 무시했던 거죠. 또 워낙에 사실은 육아가 애초에 신의 세계를 천으로 바꿨습니다. 초기에 하기 때문에 이제 육아 자체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음양오행의 본질이 사실은 신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일기기도 하고 그 양기기도 하고 그것이 또 궁구로 가면은 일심으로 수렴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태백진운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행천이 암사정에서 따온 태백진운. 근데 이처럼 기와 신으로 그 음양오행의 본질을 바로 대놓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육아적인 거라보다는 선가 혹은 행천이암의 우주론 신관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둘째,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보이시죠? 개오행제천즉 신지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행이 하늘에서 작용할 때는 그것은 바로 신의 운동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삼신오제본기에 있는 표현입니다. 삼신오제본기에서는 천지인과 오행의 운동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행이 이 오행을 주재하는 신이 오제가 있고 오령이 있는데 오제는 천하대장군이 총지휘를 하고 오령은 지하여정군이 총지휘를 한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결국은 다 일신의 둔갑작용이다. 일신이 뜻하는 바가 세상에 펼쳐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내용이 삼신오제본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렇게 신지운, 이렇게 신지운이라고 굳이 붙이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육아적인 텍스트라기보다는 삼신오제본기와 흡사하다.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훈민정음 우주론을 이제 텍스트를 읽어보시면 그 키워드는 결국은 일기라고 하는 데로 집약이 됩니다. 훈민정음의 키워드는 일기입니다. 일기. 여기 훈민정음 보시죠. 일원지기, 주류, 부궁, 사시지온, 순환무단, 천지지화, 본일기. 그래가지고 일기, 근원적인 그 뿌리가 되는 일기가 흘러 이렇게 이제 사실을 다 운행케 하는데 이것은 순환하고 끝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기가 출발해서 한 바퀴 돌아서 원래로 순환한다라고 하는 일기 중심설, 일기 본체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기라고 하는 개념은 소득영전 본운, 특히 이제 삼신오제본기가 아까 세조의 수고랑의 대상이 된 대변경, 그 다음에 표운천사를 집중적으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운천사와 대변경에 의하면은 일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의 그 키워드, 인간론과 우주를 압축을 하면 일기로 취하게 되는데 이 일기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태백일사의 키워드, 핵심 키워드와 같다는 겁니다. 이 짧은 텍스트 안에서 이처럼 빠르게 또 동일한 키워드로 수렴되는 것은 성리대전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리대전보다는 오히려 삼신오제본기의 텍스트 맥락에서 이거를 얘기하는 것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훈민정음에서 쓰는 그 워딩, 표현들이 성리대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들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봐도 이런 것 같습니다. 훈민정음이 가운데 있고 이것은 뭐의 부분 집합이냐면은 성리대전의 부분 집합인 거죠. 텍스트로 봤을 때, 컨텍스트로 봤을 때. 근데 성리대전보다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문서체계가 있거든요. 이게 태백일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태백일서라고 하는 책은 한국부터 얘기하니까 뭐 저 과장에서 말하면 부천년부터 구전된 걸 집약한 거니까 성리대전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 뿌리와 양으로 비록 분량은 적지만 그 깊이와 철학적 전체 그 어떤 분량보다 어떤 철학의 담론의 양으로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훈민정음이 단순히 성리대전의 부분 집합이 아니라 그 삐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성리대전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삐져나가 있는데 명확한 명쾌한 표상체계, 그것이 원방각, 천지인이 들어있는 겁니다. 성리대전 어디 찾아봐도 이거 없거든요. 근데 훈민정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은 성리대전의 부분집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백일사의 요소를 끌어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기라고 하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앞서 말씀드린 것은 신, 만물의 본질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관의 요소들은 유자들이 잘 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유자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현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신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선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신오제 본기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핵심어는 일신입니다. 일신. 일신인데 이 일신은 실제로 움직일 때는 세 가지로 나눠서 그 팀플레이를 한다는 겁니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 근데 셋이 다 같은 역할은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이게 삼신이거든요. 그래서 일신즉 삼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일신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삼신이 또 한 번 둔갑해서 현상계에 드러날 때는 천지인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천지인. 그죠? 근데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이 일신의 분화작용을 대리하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뿌리는 본체는 일기라는 겁니다. 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양기거든요. 그 태백일사에 보면 양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양자가 하나 좋은 의미의 양자. 그런데 이거 아주 똑같은 의미가 태백진운에는 뭐 진화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유원지기와 진화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몇 자 안 되는 텍스트 속에서 이 코어 개념이 공통적으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훈민정음을 쓰는 세종대왕이 태백진운 혹은 태백일사를 집중적으로 의식하고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도경전의 본원의 내용을 보면은 일기라고 했죠. 만물의 본체는 일기입니다. 일기가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태극하고 같은 겁니다. 연결되는 거고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하고도 좀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일기가 순환을 하는 목적은 천지 목적을 완성하는 갱생인간을 양육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소도경전 본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스토리텔링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이 저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모든 목적은 결국은 일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일기.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된 사람이 갱생인간이라는 겁니다. 갱생인간. 그래서 훈민정 해례본을 보면은 뭐 계백이라는 개념은 나옵니다만은 천은 자축인묘 진사하면서 자축인 얘기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천지인 하면서 이 원과 이 천지인 세계가 이렇게 하늘과 땅의 형상을 본다다 얘기하면 천지인을 얘기를 하면서 밑에 보시면은 이게 삼재거든요. 천지인 삼재. 천지인 삼재가 만물의
뿌리가 된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천이 삼재에 천머리에 온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천부경에서 말은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과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하늘을 출발로 해서 원투쓰리가 순서로 나온다는 그런 우주 발생론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갱생인간의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오, 아, 우, 어 이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가 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늘 아자하고 아래 아자를 붙여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글자를 모음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인간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대인 이 성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을 기다려서 우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천부경이라든가 소도경전분의 소도경전 역사라고 뭐냐면은 천지가 아까 말씀드린 일기에서 출발을 해서 운동을 해서 천지가 굴러가서 음양오행 작용을 막 하다가 이 모든 작용의 목적은 또 우리 오장육부가 맨날 먹고 사시고 하는 모든 숨쉬고 하는 모든 목적의 행동은 오직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래야 성공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을 기다려서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사실상 주인이 인간이라는 얘기죠. 완성의 주인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완성될 때 어떻게 하면 완성이 되느냐 할 때 표현이 저기 보시면 양지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훈민정 해례본에. 이거 뭐냐면은 양지통음은 양이 음을 통제할 수 있어야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야 이 재생된다는 재생, 갱생이란 말이죠. 근데 양지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선가나 도가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은 금방 이해하실 내용입니다. 양지통음이 뭐냐? 여러분 정신과 육체에서 어느 게 양이고, 물론 양음은 음과 양은 바뀌지만 쉽게 말해서 어느 게 음입니까? 몸이 음이죠. 네, 그러면 정신이 몸을 통제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장육부 통제기도 하고, 삼위신고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면은 인간은 두 가지 길이 생사양로에 있다고 했습니다. 육의 욕구에 따라서 망하는 길, 육의 욕구를 극복해서 성공하는 길, 두 가지 생사양도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삼위신고에는 인류사는 두 가지 길에서 양지통음을 선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고 찾아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역사 철학이거든요. 태백일사가 말해 역사 철학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양지통음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기에서 출발을 해서 천진을 통해서 음양이 부조화된 우주를 만들어 놓고, 부조화된 우주를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양지통음하는 인간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이 일심의 경계로 다시 회귀하고자 하는 역사가, 그것이 우주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주가 순환해서 존재할 수, 아까 순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순환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음양오행의 우주론이고 인간론입니다. 근데 그 핵심 코드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다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말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글자의 사용법일까요? 아니면 이런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세종대왕이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것은 이 한글의 사용법이 아니고 매뉴얼이 아니고 나의 백성들이 완성된 인간이 돼서 진정한 자아실현과 행복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가 로드맵을 짜줬는데 그거를 백성이 알아먹기 못하니까 쉬운 한글로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애로운 아버지 엄마 같은 거죠. 어떻게 말하자면 세종대왕은 이미 자애로운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을 자기 생으로 구현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우리 왕은 진짜 성인인가 보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성인이라고 말해요. 막 그 정인지 서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훈민정음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의 사회과학에서 연구방법론에 쓰는 방법인데 키워드 분석법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의 키워드를 찾아야죠. 그 다음에 이 텍스트의 키워드를 찾아내요. 키워드가 같은 거면 A와 B는 내용은 달라도 결국 같은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방법론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정당할 수 있죠. 표현은 달라도 저자가 뜻하자고 하는 것이 똑같으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더니 이 훈민정음에는 여기 화살표에 있는 일기, 태극, 진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들은 이 천부경, 태백진원, 단군세기 서문, 표운천사 대변경, 훈민정음, 태백일사 이 전부 다 통틀어서 나오는 이 말인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물론 표현 목적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은 얘기입니다. 1. 천부경에서 1. 이나 1기 1신 이퀄 3신 혹은 이것이 양기 뭐 태일 뭐 태극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두리뭉실하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 진원 같은 말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1심 1심이 이 진짜 주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거예요. 갑자기 불교 냄새가 난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불교의 뿌리가 또 있거든요. 제가 그걸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뭐 공부 중이라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이 원시불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 가라면은 다른 어느 나라 절에도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칠성각, 삼신각. 이건 삼칠 우리 고유 우주론을 그대로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다른 태국 이런 데는 없는 고유한 문화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래 원시불교가 있는 데다가 뭐 소수리망이다 뭐다 2차 도이다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위에 덮어 씌운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땅에 있었던 원시불교가 그걸 수용을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은 거죠. 칠성각 나 본 적이 없는데 한번 가보시죠. 높은 산에 가보시면 당연히 칠성각 있고 삼신각 혹은 뭐 삼성각 이렇게 이름은 바꿨지만 어떤 절에 가면은 거기에 세 사람 스님 부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들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환인, 환웅, 단군을 표현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일본에 가면 아예 단군 똑같이 그려놓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결국 뭡니까? 훈민정음에서 세종대왕이 매뉴얼만 얘기하지 않고 상당히 비중을 둬서 설명하고자 했던 우주론, 그죠? 천지인 음양호의 우주론이 있고,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한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의철학 개념들이 아니라 음양오행은 천지의 유일한 법이고 그 법의 목적은 역사 철학에 있는데 그 역사 철학을 쭉 역사 철학에 의하면은 태일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천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들은 다 한통속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한통속일 수 있었던 개법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개법적 맥락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암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세종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근데 불행하게도 그 세종이 부착해놨던 철학체계가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로 살아남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지금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조선의 유림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다 지워지고 결국 김시습, 서경덕, 이지함 이런 맥을 통해서 겨우겨우 이어져 나왔습니다. 제하에서. 그러다가 최재우를 통해서 복원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재우 아시죠? 네. 최재우의 스승이 이운규의 스승이 이서구거든요. 이서구의 스승이 이제 그 당시 뭐 당대 여러 인물이 있었다면 그 맥을 찾아가면은 다 집현적 학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이 고유 선가 맥이 제하로 흘러들어가지고 사라질 뻔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부활합니다. 최재를 동학으로 부활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박적인 방정은 좀 더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훈민정음의 철학이 우주론, 인간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의 한 100몇 년만 해도 전 국민의 3분의 1이 동학에 매료됐었거든요. 그거는 뭐 다른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역사 탐정 어때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역사 탐정의 길을 한번 걸어봤는데 제가 세조 수거령 이 탐구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논리적으로 귀결된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신에서도 사실은 정은 음에 해당되고 신은 양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정신에서도. 이 정신에서 그 중에서 정신에서 신이 뿌리는 일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신, 일기, 양기 다 같은 말인데 근데 거기서 기원하는 신이 결국은 나의 마음이 되면 신일 합일이 되면 오욕을 통제하는 허정의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허정, 마음을 완전히 비워가지고 그러니까 차조생이 말한 것처럼 오심이 즉 여심이 돼가지고 하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는 수행을 통해서 천지와 한마음이 되는 인간이 태일인데 태일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자 참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수많은 말초적인 자극과 만족들이 있지만 다 부질없다는 겁니다.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눈물 짓고 이병철 회장처럼 돈이 많아도 죽을 때 눈물 찌 흘리고 죽는다는 겁니다. 왜? 허전한 자기 진짜 추구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태일의 진정한 자아를 구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경덕 선생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아십니까? 목욕하고 점잖게 누워가지고 갈 때가 됐구나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유명한 보성들은 자기가 돌아가실 날을 안 돼요. 미리 얘기하고 제자들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일주일 몇 시 되면 내가 죽거든? 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제자들이 막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논의를 합니다. 근데 스승이 내 고민이 하나 있어. 내 고민은 어떤 포즈로 죽어야 멋있게 죽었다 소문날까? 그거 고민한다는 겁니다. 보릿을 잡고 죽을까? 아니면 앉아서 죽을까? 누워서 죽을까? 이미 생사가 초탈돼서 다시 말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웠기 때문에 죽음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훈민정 회례본에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홍산인들이 세종대왕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홍산인들은 5,50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홍산인들이 남긴 유물을 보면 철저하게 훈민정음에서 얘기하는 우주론을 연상케 하는 유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 있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수레가 도는 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북극성. 그게 태을신이 있는 태을천이거든요. 북극성의 태을천으로 자기의 정과 혼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게 뭡니까? 상투죠. 근데 상투를 홍산인들은 다 틀었고 상투를 틀 흔적들이 유물에서 나온 겁니다. 옥고가 나오거든요. 옥고가. 제사장들이던가. 그래서 인류사에도 유럽에도 있고 여러 나라 있는데 상투는 다 여러 상자 틀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이나 왕들은. 근데 끝까지 상투를 틀었던 민족이 누굽니까? 한민족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민속 대박을 찾아보세요. 끝까지 상투를 틀어서 북극성 태을천과 나의 정원을 일치시키려고 했고 또 그러한 마음을 행위로 표현한 게 뭡니까? 천재죠. 천재. 그렇죠. 하늘과 인간과 땅이 하나로 되고자 하는 그런 의례적인 표현. 아주 성결한 의식의 상태로 들어가자 했던 그런 의식,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거를 매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삼적기 같아요. 삼적기.
다리 3개 달린 토기. 이거는 아주 일상 용구로 쓰기는 아주 불편한 용기입니다. 이 안에가 텅 비었거든요. 하나 딱 깨지면은 못 쓰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건 혹시 교구가 아니었을까? 삼신즉 일신이고 일신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교육용 도구가 아니었을까? 제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홍산문화에서 또 하가장하춘문화에서 우리 백제토기까지 나옵니다. 이 삼조기가. 이게 일관되게 나온 도대체 의미가 무엇일까? 중국의 청동기는 나오지만 토기로 속이 허벅지가 빈 이런 형태의 토기는 중국에서는 안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독특한 어떤 문화유전자가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문화유전자를 중간에 한번 복원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 훈민정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고맙습니다.